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물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국제 유가나 구리, 철과 같은 이 산업 경기와 직접 연동되는 원자재 가격들도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최근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구리값은 8년 내 최고, 광물 종합지수는 10년 만에 2,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경기 회복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하게 풀어낸 유동성이 이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도 들썩이고 기업들의 생산 가격 부담도 커지게 되죠.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오늘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시사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원자재와 관련된 것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유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죠. 60달러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최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 국제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코로나 사태 발생 바로 이후 3월에는 배럴당 10달러까지도 떨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30달러에서 40달러를 횡보하다가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빨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으니까 거의 네. 작년 11월 대비 유가가 50% 이상 상승한 셈입니다. 이렇게 원유 상승이 급격한 이유를 따져보면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가수요가 커지고 있고요. 네. 그동안 상당히 갈등을 겪었던 산유국들끼리 원유 생산량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데 전 세계 원유 수요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12월부터 상당히 추운 한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절적으로 굉장히 원유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을 분석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60달러 위로 올라섰다는 것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원유뿐만 아니라 구리라든지 니켈, 아연 이런 비철금속 가격들도 네. 상당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특히 이제 구리 가격 상승대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이 제조업에서 구리는 원유 다음으로 가장 쓰임새가 많은 아주 중요한 천연자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선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비철금속에서 구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구리가 경기 회복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구리 가격이 톤당 4,600불이었는데 2월 현재 톤당 8,400불로 거의 2배가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부분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네. 전 세계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에 원유 가격이 급등하였을 때 3배 이상 뛰었는데 그때 구리 가격도 같이 뛰게 됩니다. 하지만 원유는 대체재가 거의 없습니다. 에너지원으로서. 네. 하지만 구리는 파이버글라스라든지 뭐 탄소 섬유라든지 이런 네. 대체재가 기술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원유와 같이 구리는 슈퍼사이클을 1970년대와 80년대 확장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슈퍼사이클이 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한다면 공급과 수요가 계속해서 서로 상승 작용을 하면서 말 그대로 쭉 오르는 우상향으로 쭉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저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오르는 경우를 보통 슈퍼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경기 반등의 신호로도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곡물값도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옥수수, 콩
네. 이런 것들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기와 맞닥뜨려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곡물값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른 양상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막대한 유동성들이 이런 원자재, 곡물값까지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을 뛰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경기 회복으로 인한 실물 수요도 있지만 시중에 풀린 지나친 유동성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불경기로 소득이 내려가지만 식료품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물가 수준에서 원자재 가격,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말씀하신 콩은 작년 대비 거의 50%가 상승했고 옥수수는 40% 이상, 그리고 네. 밀은 16%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곡물의 우리나라의 소비는 거의 수입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곡물 가격의 상승이 결국은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상승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원유 가격과 곡물 가격 상승은 한 달에서 6개월 사이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수요가 강력하지가 않고 소비가 특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즉 거품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면 그 갭을 우리가 거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게 단순한 슈퍼사이클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교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슈퍼 사이클로 이어지려면 공급도 계속 이어져야 되지만 무엇보다 탄탄한 수요가 중요한데 아직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가격을 올리고 있지 진정한 실질 수요가 그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 기금을 막대하게 지금 풀어낼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원자재 값을 밀어 올리게 되는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국과 유럽 연합 국가들의 그런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상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국의 경제 회복도 이에 더 가중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작년에 유일하게 주요국 중에서는 플러스 성장을 2% 그랬죠. 이상 하였고요. 네. 올해는 거의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 수요의 20% 이상, 구리 수요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빠른 경기 회복, 특히 제조업 회복은 이런 원자재 가격을 굉장히 높이는 데 현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시작은 1조 9천억 달러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하였지만 이게 네. 3조 이상 커질 수도 3조 달러 이상 커질 수도 있는 아주 폭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가져갈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가수요가 실제로 수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측에 의한 수요가 상당히 원자재에 가중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물 경제에는 그러면 이런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의 상승, 원유 가격의 상승이 어떻게 여파를 미치느냐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당장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게 되면 더 뭐 1,000원 나가야 될 게 2,000원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다면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 상승은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더 큽니다. 특히 원자재는 우리나라가 거의 100% 수입하고 있고 네. 곡물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수입품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 변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의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가 오르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생산 원가가 부담이 확실히 커지잖아요. 그러면 길게 보면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나 곡물이 거의 우리나라는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이런 원자재를 부분적으로 생산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작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나 곡물 같은 직접 투자 혹은 ETF를 통한 간접 투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슈퍼사이클 조짐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어느 순간 이게 거품이라고 인식이 되면 또 후루둑 급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반대편에 갖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원자재나 곡물 가격은 현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선물로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보통 ETF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슈퍼사이클이 전개가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은 게 원유 시장에 있는 경우는 2018년 이후에 미국이 원유 자급자족을 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의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유 가격 자체의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전보다 상당히 위험한 자산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는 구리와 같은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슈퍼 사이클을 즉 투자 대상으로서 원자재와 원유를 생각하시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는 간접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리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를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원자재 슈퍼 사이클을 우리가 기대해도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은 좀 더 경계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것이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지만 이것이 계속되느냐의 여부는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기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백신이 얼마나 빨리 보급되고 국내 산업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결국 불경기와 함께 산업구조 개편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개될 경제 상황은 이전과 상당히 다르리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원자재 시장 투자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